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52세입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1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한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길거리에 나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야기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회사에 새로운 격리 직원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김미정, 35세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더라고요.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났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정말 잘했어요. 복잡한 회계 업무를 척척 처리하고 상사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 이런 인재가 들어온 게 신기할 정도였죠. 다른 직원들도 모두 그녀를 좋아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녀를 보게 됐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나가서 밥을 먹는데 혼자 간소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더라고요. 왜 혼자 드세요? 같이 나가서 먹죠. 그렇게 말을 걸었더니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순간 마음이 짠했어요.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즉시 점심을 사겠다고 했고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커피도 마시곤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착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절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제게 고백했어요. 과장님, 저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때 그녀가 보여준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잔고가 10만 원도 안 남아 있었거든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 사놓은 것들이고 지금은 정말 궁핍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날 저는 그녀에게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갚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매달 그녀에게 300만 원씩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총 6개월 동안 1,800만 원을 지원했죠. 제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저축해둔 돈까지 털어가며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앞 카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우연히 창문을 통해 본 건데 김미정 씨가 모르는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준 돈으로 산 것 같은 비싼 옷을 입고 말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혹시 친척이나 지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김미정 씨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들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던 중에 그녀 자리 근처를 지나가는데 개인적인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다. 그래.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게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했는데 전화 내용은 퇴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목소리 톤도 평소와 달리 밝았고요. 그날 저녁 김미정 씨에게 어머니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제가 들은 전화 내용과는 정반대였죠. 그 순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와의 통화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회사 문을 열어주려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택배기사 아저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평범한 택배 배송이었어요. 그런데 박스를 받으면서 택배기사 아저씨가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혹시 이 회사에서 일하세요? 네. 그런데요? 그럼 김미정이라는 분 아세요? 갑자기 김미정 씨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회사 직원인데요. 왜 그러세요? 택배기사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그 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걸 봤거든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아저씨를 회사 로비로 모시고 커피를 한 잔 드렸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택배기사 아저씨는 이름이 박상수 씨였어요. 이 지역에서 15년째 택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근처 아파트들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김미정 씨가 사는 레미안 아파트도 제가 배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레미안 아파트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파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였거든요. 전세금만 해도 5억은 넘을 텐데 병원비 때문에 어렵다던 사람이 그런 곳에 산다고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김미정 씨한테 택배를 배송하러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집이 엄청 넓고 고급스러워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박상수 아저씨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명품 쇼핑백들이 집안 곳곳에 있었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가 15년 동안 택배 일하면서 본 집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물건들이 비싸 보였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집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한 건 있어요. 지난주에 택배를 배송하러 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벨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택배 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박상수 아저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때 안에서 김미정 씨 목소리가 들렸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김미정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또 300만 원 보내줬어. 정말 순진한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아저씨가 저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계속 들어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믿는 것 같아. 어머니는 부산에서 멀쩡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말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어요. 이번엔 정말 큰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아. 몇 개월만 더 착한 척하면 집까지 얻을 수 있을 거야. 박상수 아저씨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도 50대 중반에 혼자 사는 남자거든요. 같은 남자로서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상수 아저씨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분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주셨는데요? 6개월 동안 1,800만 원이요. 박상수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이고, 이런. 정말 큰일이네요. 이거 완전히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6개월 동안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비싼 아파트에서 살면서 말이에요. 아저씨,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택배 배송할 때마다 사진을 찍거든요. 분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요. 그 사진들을 보시면 김미정 씨 집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상수 아저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고급스러운 거실, 명품 가방들, 비싼 가전제품들. 이 모든 게 제가 준 돈으로 산 것들일까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배송 갈 때 녹음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저씨,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집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집까지 노린다고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에 김미정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언젠가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꾸리시겠죠? 저 같은 사람도 괜찮다면. 그때는 단순한 호감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박상수 아저씨는 명함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저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박상수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6개월 동안 제게 보여준 그 착한 모습, 눈물, 감사 인사, 모든 게 연기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토요일 오전, 저는 박상수 아저씨에게 연락했어요. 아저씨, 어제 말씀하신 그 녹음건, 혹시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그 아파트 쪽으로 배송이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박상수 아저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연락이 왔어요. 성공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됐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저는 즉시 박상수 아저씨와 만났어요. 아저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말 듣기 힘든 내용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박상수 아저씨가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현관문 소리, 그리고 김미정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오늘도 300만 원 들어왔어. 정말 호구 같은 아저씨야. 불쌍한 척 좀 하니까 돈을 물쓰듯 주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라고 하니까 정말 믿는 것 같아. 어머니는 부산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말이야. 어제도 전화로 안부 여쭸었는걸.
어머니가 건강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게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6개월째인데 벌써 1,800만 원이나 벌었어. 이런 쉬운 돈이 어디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큰 돈이라니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그때 전화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결혼까지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네. 그 아저씨 집도 괜찮다면서? 응.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 시세가 12억 정도 될 거야. 결혼하고 나서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받을 수 있어. 제가 듣고 있는 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의심하지는 않아? 6개월 동안 1,800만 원을 줬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전혀. 정말 순진해. 눈물 좀 보이고 불쌍한 척 하니까 완전히 믿어. 어제도 내가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위로해 주려고 비싼 식당에서 저녁 사줬어. 그 식당은 제가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데려간 곳이었어요. 30만 원 넘게 나왔던 한정식 집이었죠. 계획대로라면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올해 안에는 프러포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자꾸 결혼 이야기를 돌려서 물어보거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에 제가 김미정 씨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좋은 분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연기해야 하잖아. 3년 정도만 참으면 돼. 그 정도면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이도 하나 가져야겠어. 아이까지 가져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 정말 무서운 여자다. 그 아저씨가 불쌍하긴 하지만 뭐 어차피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상관없겠지. 맞아. 52살에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여자가 관심 보여주니까 정말 좋아해. 어제도 내 손만 잡았는데 정말 행복해하더라.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제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손을 잡았었는데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 혹시 들킬 수도 있잖아. 걱정 마.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어. 어제도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니까 눈물까지 흘렸거든. 정말 불쌍한 딸인 척 완벽하게 연기했어. 제가 그녀의 눈물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런데 그 눈물이 모두 가짜였다니요. 아, 그리고 곧 이사 이야기도 꺼낼 거야. 지금 집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할 거야.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럼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응. 그 아저씨 집이 강남 쪽이라서 출퇴근도 편할 거야. 한번 동거 시작하면 결혼까지는 금방일 거야. 박상수 아저씨가 녹음을 멈췄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떠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저는 정신이 하얗게 변했어요. 6개월 동안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아저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박상수 아저씨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같은 나이 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앞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 의심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는 확보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한 분 계세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담당하신 분인데.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돈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소개해 주세요. 박상수 아저씨는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김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사기 사건 전문이에요. 이런 연애 사기 케이스도 많이 해보셨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즉시 김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어요. 월요일에 만나서 상담받기로 했죠. 주말 이틀 동안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김미정 씨를 보는 심정이 복잡했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그녀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최대한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김미정 씨가 다가왔어요. 과장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맛있는 일식집을 찾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기꺼이 따라갔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계산으로 보였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내일은 어떠세요? 내일도 좀 바쁠 것 같아요. 김미정 씨가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와 다른 제 반응 때문이었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김 변호사님은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어요. 박상수 씨 소개로 오셨다고 하셨죠? 어떤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미정 씨와의 만남, 6개월간 준 돈, 그리고 박상수 아저씨를 통해 알게 된 진실까지요. 김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전형적인 연애 사기 케이스네요.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특히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을 수도 있고 법적 절차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김 변호사님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일단 형사고발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은 하셔야죠. 그날 저는 형사고발장을 작성했어요. 박상수 아저씨의 녹음 파일과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김미정 씨와의 대화 내용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어요. 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김미정 씨가 제 자리로 왔어요. 과장님, 어제부터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미정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녀를 회사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김미정 씨,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산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것. 레미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와 결혼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까지요. 김미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제가 호구라고 하신 거, 1,800만 원 벌었다고 하신 거, 결혼해서 재산 분할 받으려 한다고 하신 거 다 들었어요. 그 순간 김미정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착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쩌려고요? 돈 달라고 할 거예요? 갑자기 돌변한 그녀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6개월 동안 본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던 거예요. 이미 형사고발했어요. 경찰서에서 곧 연락할 거예요. 김미정 씨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요? 녹음이라는 게 불법 녹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예요.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도 다 있고요. 김미정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제발요.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거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돈은 꼭 갚을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은 법원에서 정해줄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녀와 할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김미정 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어요. 아마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미리 그녀의 재산을 동결 신청해 놨거든요. 3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미정 씨가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어요. 경찰서에서 김미정 씨를 마주쳤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속인 사기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김미정 씨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박상수 아저씨의 녹음 파일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 이 녹음에서 어머니는 부산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라고 한 건 뭔가요?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틀어주자 김미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김미정 씨가 저에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피해자는 지난 2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총 4명의 남성을 속여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4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네.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혼자 사는 남성들이었어요.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고요.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인 사기꾼이었어요. 저 같은 외로운 중년 남성들을 노린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한 분은 3천만 원, 한 분은 2천만 원, 또 다른 분은 800만 원을 잃었어요.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어요. 다행히 다른 피해자들도 고발해서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김미정 씨는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죠. 첫 번째 공판에서 김미정 씨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 사실이었고, 하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박상수 아저씨의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김미정 씨가 실제로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명품을 사 모으고 있었다는 증거들까지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김미정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였어요. 타겟일 박 과장 52세, 연봉 5천만 원, 강남 아파트 소유, 병원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 지원 중, 올해 안에 결혼 제안 받을 예정.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사냥감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공판에서는 박상수 아저씨도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저는 15년 동안 택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박상수 아저씨는 당당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피고인이 고급 아파트에서 명품을 사 모으며 살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김미정 씨의 변호사는 녹음의 합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세 번째 공판에서 김미정 씨는 마침내 죄를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저도 6개월 동안 완전히 농락당했거든요. 최종 판결에서 김미정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었어요. 50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정말 순진했어요. 6개월 동안 매주 꽃을 사다 주고 비싼 선물도 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죠. 48세 이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저는 심지어 그 여자를 위해 보험금까지 해지했어요.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다고 하니까요. 결국 800만 원을 잃었죠. 모두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어요. 외로움을 이용당한 거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미정 씨가 혼자 일을 벌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겟을 물색하고 접근하는 역할,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역할 등이 분담되어 있었어요.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김미정 씨는 전문 연애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주로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조직이었죠. 이 조직은 다음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어요. 1단계 타겟 물색, 혼자 사는 중년 남성.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 2단계 접근, 직장이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 3단계 감정 조작, 불쌍한 처지를 연출해서 동정심 유발. 4단계 금전 요구, 병원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 요구. 5단계 결혼 암시, 더 큰 돈을 위해 결혼 가능성 제시. 6단계 도망, 적당한 시점에서 사라지거나 새로운 타겟으로 이동.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검거됐어요. 총 6명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는데 김미정 씨는 실행범 중 한 명이었어요. 조직의 우두머리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이미 수년간 이런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재판 결과 김미정 씨는 징역 2년 6개월, 조직의 우두머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1,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김미정 씨의 명품들과 아파트 보증금 등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배분한 거였죠. 600만 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피해자들 중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무엇보다 박상수 아저씨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박상수 아저씨는 법원에서 선량한 시민 표창도 받으셨어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나서 저는 박상수 아저씨를 정식으로 식사에 모셨어요. 정말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저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박상수 아저씨는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도 혼자 사는 남자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박상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도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이 어려우실 때 돕고 싶어요. 아저씨의 마음씨가 정말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저씨도 외로우실 텐데 새로운 인연은 생각 안 하세요? 글쎄요. 나이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런 사기꾼들도 많다고 하니까 함부로 만날 수도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이번 일 이후로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혹시 택배 일 말고 다른 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힘드실 텐데. 사실 예전부터
작은 카페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아내도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그 순간 제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아저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투자해 드릴까요?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신 은혜도 갚을 겸해서요. 박상수 아저씨는 깜짝 놀라시며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김미정 씨에게 뺏길 뻔했던 돈 생각하면 아저씨 덕분에 몇 억을 아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재산의 절반을 잃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운데 아저씨 카페가 있으면 자주 놀러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박상수 아저씨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투자가 아니라 동업은 어떨까요? 저는 카페 운영을 맡고 과장님은 자금을 대신 수익을 나눠 갖는 거로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도 은퇴 후를 생각하면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했거든요. 좋아요. 그럼 한번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볼까요? 그날부터 저희는 카페 창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함께 고민했죠. 3개월 후, 드디어 온유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온유는 박상수 아저씨 돌아가신 아내분의 이름이었어요.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박상수 아저씨의 친근한 인품과 정성스럽게 내리는 커피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퇴근 후나 주말에 자주 들러서 커피를 마시며 아저씨와 담소를 나눴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카페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3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차림에 지적인 인상이었죠. 그분은 책을 한 권 들고 코너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박상수 아저씨가 제게 소곤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분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세요. 항상 혼자 와서 책을 읽으시고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분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되게 외로워 보여요. 항상 혼자시고 전화 받는 것도 한 번도 못 받거든요. 박상수 아저씨의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외로운 사람이라 동질감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주에도 그분이 오셨어요. 역시 혼자 와서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카페 동업자 박진호라고 해요. 그분은 살짝 놀라시더니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자주 와요. 감사해요. 혹시 무슨 책 읽으세요? 아, 이거요? 심리학 관련 책이에요. 제가 상담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상담사라고 하니 더욱 호감이 갔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니. 상담사시군요. 대단하세요. 힘든 일 아닌가요? 때로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도울 수 있어서요. 그날부터 이수진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김미정 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수진 씨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박상수 아저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수진 씨 말인데 되게 좋은 분 같아요. 과장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저씨, 또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요. 김미정 씨 같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에요. 박상수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이수진 씨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었죠. 한 달 정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식사를 제안했어요. 이수진 씨,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식사 한번 하실래요? 이수진 씨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진호 씨는 어떤 분인지 좀 더 알고 싶어요. 정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김미정 씨에게 속았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박상수 아저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신 게 다행이네요. 이수진 씨는 제 상처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요. 그 일 이후로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는데 저희는 서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6개월 동안 천천히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갔어요. 이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죠. 무엇보다 박상수 아저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저씨가 진호 씨를 구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이런 분이 진짜 귀인이죠. 박상수 아저씨도 이수진 씨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이수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김미정 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말하는 것도 진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아시고요. 1년 후 저는 이수진 씨에게 프로포즈했어요. 박상수 아저씨의 카페에서요.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서로 상처받은 과거가 있지만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이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네, 좋아요. 진호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 때 박상수 아저씨는 주례를 서주셨어요. 저희를 연결해준 분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익이 아닌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결혼 후 저희는 박상수 아저씨 근처에 집을 구했어요.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거든요. 이수진 씨도 상담센터에서 계속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특히 연애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도 시작했죠. 당신 덕분에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카페도 더욱 잘 됐어요. 저희 부부가 자주 와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죠. 박상수 아저씨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어요.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는데 60세 정도 되시는 조용하고 품격 있는 여성분이었어요. 아저씨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박상수 아저씨는 부끄러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나이도 있고 하지만 외롭긴 하네요. 결국 박상수 아저씨도 그 분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셨어요. 저희 부부가 중간에서 많이 도와드렸죠. 2년 후 박상수 아저씨도 재혼하셨어요. 저희가 주례를 서드렸고요. 아저씨, 정말 축하해요. 아저씨가 행복하셔야 저희도 행복해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과장님이 카페를 함께 하자고 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김미정 씨라는 사기꾼을 만나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 박상수 아저씨라는 진정한 귀인을 만났고 결국 진실한 사랑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 박상수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미정 씨와 결혼해서 몇 년 후 이혼당하고 재산의 절반을 잃고 큰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 박상수 아저씨라는 평생 친구도 얻었어요. 카페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도 생겼어요. 박상수 아저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생각이에요. 수진아, 정말 꿈 같아. 1년 전만 해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족이 생겼네. 당신이 좋은 분이니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박상수 아버님 같은 귀인을 만난 것도 당신의 복이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저를 구해준 박상수 아저씨.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주는 아내 수진이. 이 두 분이 제 인생의 진짜 귀인들이에요. 요즘도 가끔 김미정 씨 생각이 나요.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박상수 아저씨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귀인이 나타난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귀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수진이와 함께 연애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해주고 외로운 중년분들에게 카페를 통해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50대 남성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연애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분이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 드렸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있어요. 김미정 씨에게 속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그 일이 제게는 큰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귀인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귀인 덕분에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박상수 아저씨가 그런 귀인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분이 나타날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박상수 아저씨께, 아내 수진이에게,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모든 것들에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분명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